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로또 청약이 지금 화제입니다. 네. 일정이 맞물리면서 어제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는데 네. 한국부동산원이 급기야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만 오늘도 서버 지연은 계속되고 있죠. 네, 서버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인기가 많죠.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핫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 레미안 원 펜타스 같은 경우가 인기 굉장히 많았죠. 이게 네. 특별 공급이었는데 이 분상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분상제 적용되면 분양가 상한제대로면 평당 단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분상제가 적용됐음에도 평균 한 평당, 그러니까 1평당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한 6,700만 원 되거든요. 분상제가 적용돼도. 그래도 사실 워낙 인근 단지보다 사실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가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원 펜타스 같은 경우에도 2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84제곱미터가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22억이거든요. 예. 근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분양 받으면 사실상 시세 차익이 한 20억 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죠. 44억 얘기가 원베일리 얘기거든요. 물론 좀 차이가 있어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단지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원 펜타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 공급 114세대 같은 경우가 4만 한 183명 이렇게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로 보면 한 352대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뭐 여기만뿐만 그런 게 아니라 동탄역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84제곱미터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죠. 일명 이제 줍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청약 홈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사실 이제 동탄 부분 때문에 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이 청약이다 보니까 청약 통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단 집어넣고 보자라는 건데 사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양가가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같은 아파트가 14억에 팔렸거든요. 가만히 앉아서도 시세 차익 10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뭐 지역 안 따지니까 무슨 청약이니까 일단 집어넣고 보자라는 생각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이거 오늘 오후 5시에 이거는 끝나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10억 이상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양천구 호반 서밋이 목동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 차익이 5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 무주택자이면은 이제는 청약이 이제는 필요한 청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상 또 많은 근처에 계시는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지원을 했던 부분, 청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 펜타스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이고요. 두 가지는 이제 무슨 청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첨만 돼도 워낙 높은 시세 차익이 있다 보니까 네.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건데 네. 사실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지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 지인분들도 원 펜타스에 집어넣었는데 네. 만약에 당첨이 되면 동과로 다니겠다. 그것도 큰일, 당첨돼도 큰일이다. 그렇죠. 당첨돼도 큰일인데 왜 그러냐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좀 현금으로 네.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후분양 단지거든요. 그래서 7일에 이제는 다음 달 7일에 당첨자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19일에서 21일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계약금이 보통 이제 10%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약금이 20%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 필요하느냐?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계약금 내겠죠? 그다음에 잔금이 이게 후분양되다 보니까 이제 중도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잔금 내셔야 되는데 10월 2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잔금이 얼마냐? 아까 계약금 빼고 들어가잖아요. 1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와. 물론 이게 전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 입주 3년 동안은 전세가 또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주더라도 한 10억 이상은 좀 10억 정도는 좀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알게 되면은 동과로 아니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는 취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되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 10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되신 분들만 들어간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뭐 현금 부자만 그러니까요. 또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워낙 그 땅값 자체가 높고요. 또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가 6,7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 부자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서울하고 또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가 더해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약 과열 분위기까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달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달아올랐죠. 이미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계속 있었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달 미뤘습니다. 정부가 이 네. 정책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막차 타라는 신호이 아니야.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막차 타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이제 심리적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쭉 가다가 7월 달 와갖고요. 1순위 경쟁률이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95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왜 7월 달부터 됐느냐라고 본다면 이젠 조만간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가거든요. 9월 달부터.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한때 2.9%짜리 고정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정부가 이제 또 은행권을 압력을 줬거든요. 대출 금리에 너무 낮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대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다시 한번 고정금리라든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이제는 쫓기는 마음이 또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실소자 중심으로 지금 이제 뭐 청약을 계속 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좀 안 그렇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서울 뭐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매매라든지 서울 전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주간 변동률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 매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어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이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TMF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구영배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사재를 털어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사실 한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구영배 대표의 사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물론 사업이 한창 잘 됐을 때 몇천억 자산가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Q10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Q10 지분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뭐 구영배 사장 대표의 이제는 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재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그 답은 뭐냐?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회생 들어갈 거다. 그래서 회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고 결국에는 팀원과 위메프는 이제 회생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금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회생 절차가 이제는 개시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절차대로 이제 흘러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방치했다는 부분 이런 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 회생 절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요 이걸 보고 이제는 보존 처분 및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상 이제 채권을 이제는 동결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권이 동결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영업을 해야 될지 이렇게 보거든요. 청산한다 그러면 이제 파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는 개시 뭐 계속 경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경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채무를 이제 갚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채무 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채권자와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일단 채권자들이 누구겠어요? 일단 카드사도 있을 거고 피지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판매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채권자들과 이제 채권 조정이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이거죠. 어느 정도 깎자. 분명히 이럴 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산보다는 나니까 사실상 이렇게 채권 조정이 들어가서 계속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대표가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은요, 사실 파산 선고 후에는 예. 법원이 사실상 이제는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서 이 파산 관제인이 운영하게 되는데 회생은 기존 경영진 그대로 사실 경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회생 먼저 들어가고 회생 가서 이제 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회생 불가능할지 아닐지 예. 이거는 아마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되면 판매 대금, 또 소비자 피해금 환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파산 선고되면은요, 이제 채권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모입니다. 나 이거 받을 게 있어요. 나 이거 얼마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채권자 집회를 열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봤을 때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분대로 그 책임 비분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봤을 때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 팔고 자산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파산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채권자들은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순위도 있거든요. 채권에 대한 순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판매 대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정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예. 분들은 파산으로 가면은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회생을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생을 이제 계속적인 사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채권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회생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황을 지켜본 예. 다음에 아마 뭐 파산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행업계에서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섰는데 정작 일찍 자진 취소를 한 소비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사실상 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노장 같은 경우는 50억 원 정도로 지금 마련한 상태인데, 네. 근데 모든 취소분에서 사실상 이걸 다 보상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우리가 얘기한 이 피해 보상안 이전에 자진 취소권은 사실상 지금 해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서가 아니라 일단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는 취소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신 분들은 자진 취소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그 기준 이전 일에 자진 취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판매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위메프라든지 티몬에서 취소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행사 쪽으로 다시 신청하세요. 현금으로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당장 급하신 분들은 이제 당장 여행 떠나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그렇죠. 받게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행사들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전에는 해줄 수 없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각 기업들이 마련한 자금 한도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이게 자진 취소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출렁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갖고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박수를 받았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죠.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의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에서 한 1%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팔지 않겠다 재선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매도세가 안 나오니까 뛰겠죠. 그래서 친 비트코인 입김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업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잠깐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상화폐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FOMC 회의죠. 당연히 FOMC 회의 때 물론 이번에 이제는 동결이 나오겠지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역시나 자산 가치는 뛸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마찬가지죠.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 바로 비트코인 이런 네.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선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길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